사실 서양에서는 이 세밀화가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양피지나 이런 데 그려져 있는 거 보면 참 굉장합니다. 어찌 보면 서양에서는 식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자연과학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강희안이라는 분이 쓴 양화소록, 꽃을 기르는 작은 책이라는 뜻인데, 제목을 보면 꽃 기르는 이야기니까 요즘으로 치면 원예학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꽃나무를 어떻게 재배하는가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그런 기술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문학적인 성찰을 하는 것, 그것이 좀 서양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서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부터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 인간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 그림은 뭐 여기서 멀지 않은 삼청동에 있던 김조순이라는 분이 살던 집 그림입니다. 집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소나무가 양쪽에 있고, 물론 이 자연 상태의 소나무 이외에 인공으로 조림한 것이 있고, 또 여기에 쭉 줄지어서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줄지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화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선시대 운치 있는 집안에는 반드시 화분을 둡니다. 여기에도 섬돌이 있는데, 계단이 있는데도 계단 양쪽에도 늘 화분을 둡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이와 같이 화분에 꽃을 키우는 것을 예전 사람들이 좋아했는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집에서 화분에 꽃을 좀 키웁니다만 저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잘 안 크더라고요. 매화를 사가지고 키워도 안 되고, 남쪽 지방에서 동백도 사와봤는데 역시 다 죽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잘 안 키우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조선시대 때 옛날 글을 보면 꽃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꽃과 나무를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 뜻은 한자로 하면 누울 와자, 놓을 유자, 이 와유라고 하는 두 글자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워서 논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중국 송나라 때 종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곳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글로 남겨서 나중에 노년에 다리 힘이 빠지고 또 그렇게 해서 직접 여행을 가지 못할 그럴 때에는 바로 집에서 누워가지고 산천을 유람한다는 그런 뜻으로 와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노는 것, 여행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지금도 똑같죠. 외국이라든가 국내에 아주 경치 좋은 데 가면 열심히 사진 찍죠. 사진밖에 남는 게 없다 하면서 그 사진을 찍는데 사진 왜 찍는가? 물론 풍경이 멋있어서 찍지만 나중에 보려고 찍죠. 그런데 18세기 실학자인 성호이익이라는 분이 그림에 붙인 글에서 맹인은 꿈을 꾸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선천적인 맹인이겠죠. 태어나서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시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글이 재밌었습니다.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매개, 상상의 매개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혹은 한창 힘이 있을 때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 그것을 다시 펼쳐놓고 그것을 보면, 아, 맞아, 그때
친구 누구랑 여기 같이 가고 애 누구랑 같이 가고 그 사진을 보면 기억이 환하게 떠오르죠. 예나 지금이나 그림을 그려놓는 뜻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것을 한 번 더 실물로 바꾸어 놓은 것이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아까 본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많은 꽃과 나무를 화분에 담아서 심기도 하고 또 마당에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기암괴석을 산에서 구해서 놓습니다. 요즘 수석이라고 합니다만 괴석을 거기에 배열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작은 바위로 큰 바위산을 대신하고 작은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전체 산을 대신 즐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가짜로 진짜를 또 대신하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이죠.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대신하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대신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와유입니다. 이 오연상이라는 분이 집이 지금 고려대학 가는 그쪽 종암동에 있었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참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7, 8월 사이 장마가 끝나고 가을 물이 일어나면 조그만 연못에 물이 쪽빛보다 파래진다. 연꽃이 붉게 줄이어 피어나고 푸른 잎은 차곡차곡 펼쳐진다. 그 위에 소나무, 버드나무가 있어 그늘을 들이운다. 내가 아이를 시켜서 박을 쪼개서 조그만 배를 몇 척 만들어 연못에 띄웠다. 그리고 나무로 인형을 만들고 색깔 들인 종이로 옷을 입혀서 띄웠다. 배가 빙빙 돌아 흘러내리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작은 돌섬에 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잎사귀에 걸려 빙빙 돌기도 한다. 이것을 한참 보다 보면 중국 경치가 좋다는 강남 땅 그 호수의 풍경을 보는 것 같고 그곳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연밥 따는 여인들의 노랫가락이 들려올 것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꽤 잘 살았던 부마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별장을 종암동에 두었는데 거기에 연못에다가 조그마한 배를 만들고 거기 인형을 해서 띄우며 놓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중국 거대한 강남의 소주 항주에 있는 그런 큰 호수에 논이는 듯한 그런 상상을 한 겁니다.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매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덕무라는 분은 인사동 사람입니다. 규장각에서 오늘날로 치면 사서일을 했던 분인데 불행히 온전한 양반이 아니고 반쪽 양반 서을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세컨 하우스를 구할 여유가 없어서 별장 이런 것을 둘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통팔달의 큰 길 옆에도 한가로움이 있다. 마음이 한가로우면 굳이 강호를 찾아가고 살림에 은거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로 도심에서도 한가로운 마음만 있으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흑윤, 흔히 홍길동전을 쓴 작가로 알려져 있는 문제적인 지식인이죠. 이 흑윤이 그 화가인 이정에게 그림을 하나 부탁을 합니다. 어떤 그림이냐? 산을 등지고 물가에 집 한 채 그려주게. 여러 가지 꽃들과 대나무 심고 남쪽으로 향한 마루를 하나 그리고 그 마당에 널찍하게 그려놓고 거기에 페랭이 꽃, 금선화, 아마 금잔화 같습니다. 금잔화 심고 괴석, 화분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다오. 바로 서울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즐거움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또 그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하소록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을 키우는 실용적인 분재를 위한 책이지만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꽃과 나무를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누워서 여행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다른 한편은 단순하게 누워서 여행하는 그 정도
로는 옛 지식인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양화소록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만물들을 보니까 개별적인 모든 식물들, 동물들에는 제각기 하나의 이치가, 진리가 들어가 있더라. 이러한 진리를 하나하나 탐구해서 지식이 극도로 나아갈 때까지 하는 것, 그게 학문이다. 풀 하나, 나무 하나 같이 사소한 것이라도 그 이치를 탐구하고 근원을 찾아서 지식이 두루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마음이 두루 다 통하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공부를 주로 지공부의 개념으로 쓰고 있죠. 지식 공부. 근데 예전 분들이 공부라고 할 때는 행공부, 지공부는 지식을 얻는 것이고 행공부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겁니다. 바로 꽃과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물을 관찰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터득한 지식이 극진해져야지 이 마음이 성실해진다. 결국 꽃을 키우는 것이 단순한 호사 취미가 아니라 그것이 마음의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나무 하나하나가 상징성이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소나무는 창관의 장부라고 하는데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절조, 그리고 국화와 매화는 은자의 기품, 난초, 서양화 이런 것들은 풍미와 운치가 있고 또 괴석은, 돌은 확고부동한 덕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하나를 공부거리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강의하는 그러면 누구인가를 좀 말씀드리면 제일 쉽게 하면 세종대왕이 이모부입니다. 그 세종대왕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조선 초기에 진주에서 올라와서 상당히 힘 있는 집안으로 성장을 한 데다가 또 왕실하고도 연결되어서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구할 수 없는 다양한 꽃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화소록이라는 책도 만들 수 있었고 또 그것과 함께 이분은 글씨를 굉장히 잘 썼고 또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강희안이 그림은 워낙 희귀해서 아주 엄청난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글씨가 어느 정도 뛰어났냐 하면 세종의 옥새를 이분 글씨로 썼을 정도니까 글씨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책을 짓는가에 대해서 쓴 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에 비해서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강희안은 벼슬 높은 것 하는 것보다는 날마다 책 읽고 꽃 키우는 일을 더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꽃과 나무에 취미가 있어서 출근하는 시간, 부모님 안부 묻는 시간 제외하면 늘 꽃나무 키우는 일로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강희안 꽃 좋아하는 사람 해서 신기한 꽃이 있으면 꽃을 가져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꽃을 소장했고 또 직접 꽃을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해서 농부에게도 묻고 그렇게 합니다. 그의 집이 이 남산 밑에 있었고 선산은 안산에도 있고 오늘날 저 관악산 서쪽 미림여고 그쪽에도 있었는데 이 사오정이라고 하는 남산 아래 집에 있었던 곳에 그 온실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소나무, 대나무, 국화, 매화, 난초, 서양화, 동백, 석류, 귤, 창포 등등 이런 나무들을 다 화분에 키웠습니다. 지금 난초, 매화 이런 것을 국화 이런 거 화분에 키우지만 사실 지금도 서울에서 키울 수 없는 것이 동백, 석류, 귤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참 안 되죠. 그런데 이때 이미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귤도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서울에서 화분에 재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귤은 대부분 새로 이 품종 개량하는 것인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수십 종 이상의 귤이 있는데, 제일 특이한 건 청귤이라고 하는 귤도 있습니다. 귤이 파란데 가을이 되면 파랗게 있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노랗게 익습니다. 노랗게 익고 나면 또 새로운 그 열매가 또 파랗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에 파란 귤과 노란 귤이 동시에 있는 그런 것도 서울에서 키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것을 서울에서 키우면서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이 책에는 서문이 있고, 여기에는 16종의 식물인데, 저기 보면 노송, 만년송이라고 했는데, 노송은 늙은 소나무, 만년송은 만년이 지난 소나무. 근데 굉장히 클 것 같지만 실제 노송, 만년송이 손바닥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본은 분재 기술이 발달해서 인위적인 것을 숭상하고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 사실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분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이 책이 세종 때 나온 책이니까 이 시기에 이 중국, 일본 비교해서 이 정도 수준의 원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분재 기술이 당시에 뛰어났습니다. 이 노송이라고 하는 게 낙낙장송이 아니라 바로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 고산지대에서 조그맣게 자라는 그런 나무를 화분에 한 것이고, 만년송 같은 경우는 누운 이 잣나무라고 해서 이 고산지대에 가면 그 향나무 종류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오반죽은 까만 그 반점이 있는 대나무, 국화, 매화, 난해는 난초, 해초입니다. 이 난초 문제도 우리가 흔히 아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난초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꽃들은 대부분 난초가 아니고 난화입니다. 난초와 난화는 다른데, 우리가 지금 집에서 키우고 하는 것들은 그 난초가 아니고 난화입니다. 그 난초와 난화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 중국 고대 구런이라는 사람이 이 난초를 허리에 찬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분에 키우는 난초, 그 허리에 어떻게 찰까요? 거기 차는 그 난초는 요즘으로 치면 향수입니다. 그 난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난초처럼 잎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대궁이 있어서 대궁이 쭉 자라고 그 위에 그 잎이 돋고 그 줄기와 잎 자체에서 향이 강하게 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초는 꽃에서만 약간 향이 나죠. 난초는 잎에서도 납니다. 그래서 그 잎을 뜯어가지고 무명 전문의에 차고 있으면 향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글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조선에는 난초가 없다 이런 글들이 꽤 나옵니다. 바로 난화만 있고 실제 난초는 없어서 이 17세기 이후로 이 난초, 진짜 난초를 수입을 하려고 중국 사신으로 가면 열심히 사오는데 가져오면 다 맹문동이었다는 겁니다. 맹문동하고 구분이 잘 안 되었다는 겁니다. 맹문동도 난초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그 산다화라고 하는 것이 동백이고, 자미화라고 하는 것은 배롱나무입니다. 그리고 외철쭉, 철쭉은 일본에서부터 이 세종년간에 수입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종류를 이제 화분에 담아서 키우는 법을 설명하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인 것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분에 얹어서 키우는 것 중에 꼭 돌이 들어갑니다. 꽃나무 이외에. 거기 좀 특이하죠. 그러면서 화분에서 어떻게 재배하는지, 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피게 하는지, 그리고 꽃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혹은 화분을 또 배열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분 배열법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계단에 화분을 어떻게 둬야지만 운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꽃이 지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거죠. 그러면서 화분을 배열하는 것, 여기에서는 좀 심미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이런 것에서 하나 더 넣으면 그 꽃에 대한 수필, 인문학적인 성찰을 보이는 수필들 그런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17종이 실제 이 시기 강해안에 집에 있던 것들이고 또 비슷한 시기의 인물 문집에 보면 대체로 비슷한 그 꽃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대략 이와 같은 식물들을 주로 집에서 서울에서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드라미 같은 경우도 화분에 키우고 또 이 척백나무, 척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척백도 작은 척백을 구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즘으로 치면 제일 꽃 중의 왕이라고 하는 모란, 꽃의 재상이라고 하는 작약, 한박꽃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미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은 없느냐? 이런 것들은 화분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분에서 모란과 작약, 장미는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한 겁니다. 이 강의안의 양화소록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이 꽃과 나무에 대한 저술들이 이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편찬이 되는데 허목이라는 분은 지금 DMZ 있는 쪽에 있는 연천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십청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는데 10가지 상록수를 키웠고 그리고 또 스스로 책을 성록 초목지, 성록이 바로 연천에 있던 지명입니다. 그곳에 초목지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식물군들, 은행, 농나무, 단풍, 오동, 정향은 라일락이죠. 라일락 등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뒤에 이만부라는 사람은 상주 사람인데 상주 그 시골에서도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를 조사해서 노곡 초목지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만년송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뽕나무 또 수유 등등 굉장히 다양한 나무를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신경준이라는 분은 호남의 대표적인 실학자인데 이분은 순원 화해잡설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순원은 바로 이 순창에 있는 정원인데 여기에 심은 풀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적었는데 특히 이거는 자연과학에서 인문학적인 글이 훨씬 다채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예는 앞으로 몇 개를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오면 유박이라는 사람의 화암수록이라고 하는 책도 재미난 책입니다. 이 사람은 꽃에 미친 사람, 그래서 화광이라는 말로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자신의 집을 백화암, 100가지 꽃이 피는 집이다.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이 소설 중에 김탁환이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또 소설 나온 거 보니까 주로 그게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박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해서 주인공으로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꽃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또 이 18세기 산림경제라든가 이런 책들은 백과사전유입니다. 이 사전유에도 당연히 꽃과 나무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바로 양화소록의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화소록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새로운 책이 별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국 쪽 책을 보면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
실제 우리 산천에서 볼 수 있는 꽃나무에 대한 기록은 강희안에 그를 넘어서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됩니다. 이 정조 때 서명응이라는 분이 정조가 조선 역사상 가장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는 사람인데, 이분이 재미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본사입니다. 본사, 그럼 어떤 역사일 것 같아요? 저 본자는 밑본자고, 근본이라고 할 때 근본은 뿌리죠. 본사라고 하는 것은 뿌리의 역사입니다. 식물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마천이 쓴 사기라든가 이 한스라든가 하는 그런 역사책 스타일로 식물들을 다 이 사람처럼 왕후 그리고 장군 뭐 이렇게 쭉 배열을 해가지고 이 다양한 식물에 대한 그 백과사전을 만든 겁니다. 또 그 손자도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쓰는데, 중국 쪽 책은 새롭게 가져오지만 정작 이 조선에 대한 것들은 다 이 책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화소록에 수록되어 있는 식물들 중에서 몇 가지 기억할 만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표암 강세황이 쓴 무한경루 청공지도 표옹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한경루라고 하는 것은 이 남산 자락에 있던 이 역시 시서화에 뛰어났던 강세황도 강희안 그쪽 집안 사람이죠. 그 집 이름이 바로 무한경루입니다. 무한경, 끝없는 경치를 볼 수 있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강세황은 남산 밑에 살다가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오늘날 국립박물관 있는 그 이촌동 거기에 또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가 둔지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또 본 자신의 집과 그곳에 있던 모든 자신의 정원에 있는 꽃들까지 다 그림으로 그렸는데 불행히 그 그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강세왕이 저 둔지산 기슭에 있던 집 그림 중에 딱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식물에 대해서 그려놓은 것들이 문헌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발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한경루에서 청공이라고 했는데, 공자는 이바지할 공자입니다. 맑은 것을 이바지한다는 게 청공입니다. 이 시기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청공 혹은 청상이라는 겁니다. 맑고 우아한 감상거리, 사람을 우아하게 만드는 물품들, 그것을 청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인 청공의 사례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지팡이가 있고, 그 두 번째에 여의라고 하는 등 긁는 것, 그리고 책, 그리고 붓, 벼루,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는 거고, 그 왼편에 화분이 있고, 화분에 아마 저거는 매화나무일 겁니다. 매화와 옆에 있는 것은 괴석,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선비의 집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야 되는 것, 그 지식인의 서재라면 이와 같은 것을 두어야 되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매화입니다. 그런데 이 매화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설중매, 뭐 술 이름에도 있습니다만, 눈이 펄펄 내릴 때 매화가 핀 것을 보면 상상만 해도 참 멋진 일이죠.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눈 올 때 매화 피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요즘은 간혹 나타나더라고요. 이상기후 때문에. 실제 매화는 제 학교 연구실 바로 옆에 매화가 5그루 있는 정원이 있는데, 대체로 3월 들어가야지 매화가 피고, 올해는 다행히 매화 꽃들이 질서를 지켜가지고 제일 먼저 매화가 피고, 그 다음 산수유 피고, 그 다음 진달래 피고,
벚꽃 피고 이 목련 피고 이렇게 순서가 쭉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동시에 다 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매화는 늘 겨울에 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 겨울에 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최영경이라는 아주 매운 선비가 있는데 이분이 한강정구라고 하는 성주에 사는 학자의 집에 갔는데 그 집 정원 이름이 백매원입니다. 백그루 매화가 있는 정원입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 가봤더니 봄날 다른 잡꽃들하고 동시에 매화가 피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매화의 절종가 하고 도끼를 들고 그 매화를 다 찍어서 없애려고 했던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 결국 매화는 자연 상태에서 꽃이 피는 것은 중국 남방이라든가 일본 정도 아열대 지방으로 가야지만 매화가 겨울에, 그러니까 음력 설전에 핍니다. 그런데 중국 문학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쪽으로서는 늘 보면 그쪽에는 눈 속에 매화가 피는데 우리는 안 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몇몇 글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력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바늘도 그렇게 못 만들었습니다. 18세기 종로 시장에 가면 1등 상품은 중국제, 2등 상품은 짝퉁 중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게 기술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 기술 개발에 힘쓰지 않아서 낙후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기술력은 없는데 딱 하나 매화 키우는 기술은 우리가 천하제일이다. 그런데 실제 매화 키우는 기록을 보면 중국에 또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양화소록에는 그 매화를 음력 설 전에 어떻게 피우는가. 그리고 예전 그림에 보면 매화는 아주 꾸불꾸불합니다. 그 한자어로는 기굴하다고 하는데 그래야지 멋이 있는데 지금 매화가 제일 유명한 광양 매화마을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쭉쭉 뻗어 있죠. 그거를 이제 한자로는 기조라고 합니다. 기운기자에 가지조자, 기운 뻗진 가지. 매화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것을 기조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그걸 매화나무라고 안 하고 매실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을 보기 위한 것은 매화지만 열매를 보기 위한 것은 매실이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매화가 클 때 보면 그 가지가 쭉쭉 이렇게 뻗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그 잘라서 삐뚤삐뚤하게 만들어야지 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서 사실은 이 멋은 잘 안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멋있는 매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 중에서 바위 밑에 그 억눌려 가지고 삐뚤삐뚤해 준 그런 것을 캡니다. 실제 복숭아나무하고 매화나무, 살구나무가 거의 사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캐서 화분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채로 마당에 있는 매화나무에 접을 붙입니다. 그 밑에 시렁을 만들어 가지고 한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데 그게 딱 붙었다 싶으면 가지 부분만 탁 자릅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살구나무나 복숭아나무고 가지만 사실은 매화입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몸통하고 관계없이 꽃이 필 때는 매화가 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분을 내서 옮겨 놓는데 그냥 둬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방에 옮겨서 물을 주는데 물도 떳떳한 물을 줍니다. 찬물 주면 안 되니까. 떳떳한 물을 주고 또 화로를 옆에 두어가지고 늘 뜨끈뜨끈하게, 그러니까 매화가 하여금 봄이 온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집들이 온돌이니까 거름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창호지를 가지고 매화집도 만듭니다. 그걸 매감이라고 하는데 매화감실입니다. 예전 꼭 빈소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대청마루에 어른들 돌아가면 빈소 만들어 두었죠. 그 빈소처럼 이 막을 쳐가지고 그 안에 화분을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봄이 오도록 만들어서 꽃이 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면 온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자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랑을 하면서 이제 꽃을, 매화를 구경하는데 또 뭐 좀 먹으면서 구경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화로에다가 소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지금은 돼지고기를 많이 구워 먹지만 조선시대 때는 주로 소고기 아니면 노루고기를 많이 구워 먹습니다. 그 글을 보면 그걸 그 번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지금 프라이팬입니다. 그것이 간 모양, 삿간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즘 지금 소뚜껑 삼겹살 같은 그런 철판 위에 올려놓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입가심으로는 당연히 또 냉면도 먹습니다. 그거 먹고 술 한잔 하면서 매화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고기 구워 먹고 하니까 매캐하니까 창문 열고 그러다 보면 매화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안타까워서 또 엉엉 울고 그걸 또 애도하는 글도 짓고 그게 바로 풍속도죠. 이 17세기 초반 인물인 이 장유라는 분, 이 병자호란 전후한 인물입니다. 서울의 귀족들이 화분 매화를 애지중지해서 더운 물로 따뜻하게 해서 해줘도 도통 피지 않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남방의 기후가 특별해서 새 밑에 남쪽 가지에서 꽃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새 밑에 매화가 핀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쉬워서 그 화분에 심고 방 안에 넣어둔 꽃이 필 것 같지만 안 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김홍도가 그림을 그려서 팔았는데 그림값이 30냥이었던 것 같아요. 30냥 같으면 그 당시 최하로 잡아서 한 냥이 한 5만 원 정도입니다. 그 30냥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20냥은 매화 화분을 사고 10냥 가지고 쌀 사서 집에 갖다 주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파티해야 되니까 고기 사고 술 사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에 대한 20냥, 지금 돈으로 해도 1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비쌌다는 것은 그만큼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전 글에 보면 매화를 새 밑에 키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새 밑에 핀다고 해서 남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극순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야기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서툴지만 매화 기르는 것이 최고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골짜기 뒤져가지고 복숭아 살구나무 기이한 것 해서 그런 것들을 화분에 심고 그리고 먼지와 거름이 오지 않도록 한다. 중국에는 매화 이렇게 키웠다는 기록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매화 키우는 데는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매화는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뭐 이 일반 백성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박장원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매화를 잘 키웠는데 외출했다가 갔다 오니까 말들이 다 뜯어 먹어버리고 애들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했죠. 바로 살풍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그걸 가지고 다시 화분에 옮겨 심고 끓인 물을 가지고 하루에 몇 차례 부어주고 이렇게 해서 매화 꽃을 만듭니다. 이 정경세라는 분은 집이 경상도 상주인데 저기만 하더라도 매화가 빨리 피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해서 매화를 키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매화 꽃이 피면 파티를 하는데 그걸 매화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불고기 파티하는 것을 난로회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오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곳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이름이 산천제입니다.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종산자본이라고 하는 종암동 살던 그 집 그 사람의 선조입니다. 겨울에 오원리 매화가 피었다고 하기에 화가인 이인상, 이윤영 이런 사람들이 산천제에 가서 모였다. 매화 감실, 바로 아까 이야기한 매화를 넣어두는 작은 방이죠. 감실에 둥근 구멍을 뚫고 운모를 막았더니 흰 꽃잎이 훤하여 마치 달빛 아래 보는 듯 했다.
그 곁에 문항정을 올려놓고 다른 석기 몇 개도 두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요즘으로 치면 이 거울을 매화 감실 안에 비에 병풍처럼 펼쳐놓은 겁니다. 크리스탈 같은 것을. 그러면 매화의 흰 빛이 거기에 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보는데 예전 사람들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봅니다. 연꽃을 구경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연꽃을 어떻게 하냐면 연꽃을 이제 그 화분에 심어 놓은 것을 연꽃은 밤이 되면 꽃이 닫히고 낮이 되면 꽃이 열리죠. 그래서 꽃이 딱 열릴 때쯤 되면 밤에 이제 촛불을 그 안에 밝힙니다. 연꽃 안에. 그리고 바깥에 역시 거울을 뺑 둘러 놓습니다. 그러면 촛불이 비친 연꽃 모습 아주 환상적이겠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문왕정을 둔다고 했는데 이 문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문왕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의 골동품을 매화 옆에 하나 딱 놔둬야지만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구할 수가 없죠. 아마 가져온 것, 중국 가서 사온 것들이 다 가짜일 겁니다. 그것도 못 구하니까 조선에서 자체 생산을 하는데 주로 요즘 그 한지공예 유행을 하는데 다 종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종이 가지고 이 청동기를 만들고 심지어 중국 가면 정원에 많은 태오석이라고 하는 큰 돌들 그런 것도 종이 가지고 만드는데 박규수는 아마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박규수의 동생인 박선수라는 사람이 그걸 굉장히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든 이 청동기 보고 다 진짜인 줄 속았다는 그런 거죠. 그것을 함께 놔야지만 있어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닭이들이 많이 가면서 조금 그 무사 집안에는 백자 사발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기본적인 폼이 나는데 그걸 잘 못 구하니까 자체 생산을 일본에서 하죠. 근데 그 백자를 못 만들어서 누렇게 생긴 일본 그 그릇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한겨울이니까 사발에다가 얼음을 얼립니다. 물을 담아서 얼음을 얼리는데 깡깡 얼리지 않고 그 그릇 표면 부분에 붙은 부분만 싹 얼게 해서 속에 얼음 딱 비우고 꺼내면 요즘으로 치면 크리스탈 그릇이 되는 거죠. 바로 이 크리스탈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촛불을 켜고 그걸 조명으로 해가지고 매화를 이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지극정성이죠. 그래서 겨울이 반이나 지났는데 날씨가 춥지 않았다. 비가 내리다가 눈이 내리다가 달이 떴다. 누각에 올라 강을 바라보고 지팡이를 걸면서 정원을 거닐었다. 화로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다. 상을 마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각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감실 안에 있는 작은 매화는 올 때 피지 않고 꽃봉오리가 별처럼 수북하더니 돌아갈 때 되니까 꽃이 너덧송이 피었다. 아주 굉장히 서정적인 수필이죠. 이것이 바로 겨울에 매화를 구경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글에 보면 이것이 매화의 수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굴욕이죠. 이 맑은 그 품위를 지켜야 될 매화가 고기 연기 자욱한데 있으면 영 시원찮다. 그래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화와 관련해서 아주 맑은 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6세기 이 문인인 이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삭풍이 눈보라를 휘날려 창문을 치는데 가로 딛고 화로 끼고 앉아 차를 다린다. 초가 삼간이라 손님에게 줄 좋은 것 없지만 자네 이곳에 와서 매화 한번 보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차를 마시면서 매화를 구경하는 것 가장 운치 있는 멋있는 풍경이기도 하죠. 이제 봄의 대표적인 꽃은 철쭉과 영산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산천에는 가장 흔한 것이 참꽃,
진달래이지만 진달래는 완상용으로는 화분에 안 키운 것 같아요. 주로 철쭉을 키우는데 이 철쭉이 다 일본산입니다. 이 대마도를 통해서 세종대에 들어오는데 아마 세종대 들어온 철쭉이 몇 그루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종대왕이 조카니까 세종대왕이 그 이모부니까 바로 이 강희한 집에서 이 화분을 하나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귀했는데 그 일본 철쭉 하나가 수십 책값하고 거의 같았다고 할 정도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의 수백만 원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이재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율곡의 그 10만 양병설의 그 연원이 되는 그런 쪽을 했던 그 율곡하고도 친했던 분인데 이분의 집이 바로 이 근처에 명동 쪽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렵게 일본 철쭉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키우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겨울에 멍석으로 잘 이렇게 매줘야지 안 그러면 얼어 죽는다. 철쭉이. 그렇게 해서 이 매화 화분에 철쭉에 멍석을 아주 꽁꽁 여며뒀는데 하필이면 그해 이른 봄에 그 잔치가 있어가지고 멍석을 쓰는데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여러 그루 중에서 딱 한 그루를 묶었던 멍석을 뺍니다. 근데 멍석을 매주었던 것은 봄이 되니까 꽃이 다 화사하게 탁 피어나는데 이 멍석을 풀어주었던 그는 꽃이 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그 멍석 매준 것들 꽃이 다 질 무렵이 되니까 그때 꽃이 피기 시작을 해가지고 훨씬 오래 가고 꽃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수필을 쓴 겁니다. 이렇습니다. 일찍 멍석을 풀어 놓았기 때문에 서리에 억눌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차례대로 피어난 것이고 차례대로 피어나기 때문에 오래 간 것이다. 차례대로 피어난다는 것은 지금도 철쭉 중에 대부분 다 졌는데 이 나뭇잎 속에 들어있는 데는 아직도 꽃이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로 핀다는 것은 이쪽 편에 있는 게 먼저 펴고 속에 있는 건 나중에 펴서 조금씩 피니까 차례대로 피니까 오래 간 거죠. 그런데 멍석을 풀어놓지 않았더라면 어찌 손상을 입었겠으며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꽃이 오래 갈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꽃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바로 젊을 때 고생해야지 된다. 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었어요. 다행히 그 흙에 뿌리가 붙어 그 본성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뿐이었다. 맑은 서리와 찬 바람이 깊은 병이 되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오래 갔다. 조금 더 추웠으면 죽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고난은 더 좋은 결실을 낳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면 적당한지를 알 수가 없죠. 그 상처가 너무 깊으면 결국 꽃을 못 피우죠. 이재신이라는 분은 철쭉을 키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신경준이라는 분은 또 영산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산홍도 참 재밌는데 영산홍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산을 비추는 붉은 꽃, 그게 영산홍이죠. 영산홍은 진짜 빨갛죠. 그런데 영산홍은 다른 명칭이 연산홍이라고도 합니다. 왜 연산홍이냐 하면 연산군이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 철쭉도 수입을 하고 영산홍도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아주 배편으로 대규모로 수입을 해오는데 배가 전라도 지역에 도착을 했을 무렵에 정변이 일어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좋아하던 꽃
영산홍을 서울에까지 올려보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산홍이 호남 지역에 이런 시기부터 퍼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야 영산홍이 서울에 있지,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영산홍이 별로 없었죠. 저 전라도 지역에 가야만 볼 수 있었죠. 실제 다 그게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신경준의 이 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경준이 영산홍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관찰을 한 것을 쭉 적고 나서 이 영산홍은 참 꽃이 최고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그리고 나서 반전이 있습니다. 꽃이 필 때는 가장 아름답지만 꽃이 질 때는 가장 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꽃이 질 때 보면 대부분 다른 꽃들은 시들어서 툭 떨어져 버리는데 이 영산홍은 끝끝내 떨어지지 않고 말라 비틀어진 채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신경준은 늙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번화함은 봄과 여름에 달려있고 천지는 또한 봄과 여름을 늘 존재하도록 할 수가 없어서 가을과 겨울에 시들고 쪼그라드는 일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사람은 어떠하고 사물은 어떻겠느냐. 이 때문에 때가 이르면 번화하고 무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때가 달라져서 번화함과 무성함이 가버리면 결연하게 보내주는 것이 옳다. 올 때는 오지 않도록 할 수가 없고 갈 때는 가지 않도록 할 수가 없다. 잡아둘 수 없는데도 반드시 잡아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 얻은 것이다.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어떠하겠는가 해서 영산홍이 끝끝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을 풍자를 해서 사람이 늙으면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자연과학적인 기술과 함께 인문학적인 성찰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백일홍이 필 겁니다. 여름의 꽃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석류, 그리고 연꽃, 백일홍 이런 거죠. 연꽃에 대한 그 글을 보면 제일 재미난 게 연꽃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집에서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디 시골 이런 데 가보면 요즘 빨간 다라이에다가 연꽃을 심던데 그거 한 번만 머리를 더 쓰면 되는데 거기에 머무른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바로 그 성정원에 요즘 청와대 비서실에 마당에 연꽃을 키우는데 거기 연못을 팔 여력이 안 되니까 큰 이 옹기를 2개를 구해가지고 땅을 파서 그걸 묻고 그 옹기에 물을 채우고 그 옹기 입구를 창포라든가 이런 걸 심어가지고 싹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연꽃을 딱 심으니까 조그마한 둥근 연못 2개가 딱 생긴 것처럼 되어 있죠. 그건 아파트에서는 좀 불가능하지만 단독주택 같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연꽃과 함께 여름에 대표적인 꽃이 백일홍입니다. 이 백일홍은 지금은 배롱나무라고 하죠. 이 풀 초본 백일홍과 구분하기 위해서 배롱나무라고 합니다. 그 신윤복의 그림 그 소년전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꽃나무가 바로 배롱나무고 그 옆에 그 기괴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 저게 태호석입니다. 그 태호석은 중국 강남 지역에서 동정호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는 돌입니다. 여러분들 그 북경이라든가 북경 이화원이라든가 소주 뭐 항주 이런 데 가면 정원에 가면 저렇게 생긴 구멍 뻥뻥 뚫린 바위 있죠. 저는 저 바위가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8세기 무렵에 되면 중국에 가서 이걸 수입을 해옵니다. 재미난 것은 조선시대 문인이 중국에 외교 사절로 가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당연히 서점입니다. 2번째 많이 가는 데가 꽃집입니다. 꽃을 그렇게 많이 사옵니다. 그리고 돌을 사옵니다. 괴석을. 그래서 그 자하신이라고 하는 분은
중국 갔다 오면서 돌을 사가지고 술에 잔뜩 싣고 자기 자신을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달라 하는데 그 그림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그림이 있으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돌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젊은 애가 그 여성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 태호석은 뭐 남성의 상징처럼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시기에 이른바 부잣집의 전형적인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태호석은 정조대왕이 저 태호석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갖지를 못합니다. 왕이. 그런데 경복궁에 보니까 조그만 저 태호석이 하나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시를 짓고 글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임금조차도 저 태호석을 쉽게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 하면 사진 찍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집이야. 친구들 오면 우리 집 그림이야. 왜냐하면 후원이나 이런 건 잘 안 보여주겠죠. 그런데 우리 집에 저거 있어.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배롱나무 당시에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바로 이 백일홍이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아까 소년 전춘에 붙어 있는 것이 빼곡한 잎에 농염하게 푸른 빛 쌓였는데 수북한 가지에는 잘게 붉은 꽃을 오려 붙였다 하는 것이 옆에 있던 글씨입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다산화사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다산이 바로 그 강진에 지금 초당에 있는 거기가 다산이죠. 거기에 화사라고 하는 시리즈물의 작품을 쓰는데 책에서 간지럼나무라고 하는 것이 자미화인데 한 가지에 꽃이 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진다네. 홀로 피어 세상에 드문 꽃 아니라서 그저 정원이 비었기에 채우려 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간지럼나무라고 하는데 이 간지럼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뭐 별게 아닌 것 같아요. 벼롱나무는 나무 껍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 나무 요 가지 사이를 살살 간지르면 나무가 파르 뜬다고 그래는 되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별로 파르 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지럼나무라고 하고 또 껍질이 미끄러워서 이 원숭이 미끄러지는 나무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일홍은 101, 화무 11홍이라고 해서 꽃이 열흘 밖에 못 갔는데 이 꽃은 100일을 간다고 해서 그래서 백일홍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꽃이 피면 다른 가지에서 꽃이 지고 그렇게 해서 백날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이 꽃이 굉장히 희귀했지만 강진에 가면 이런 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비어서 채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일홍은 원래 관아에 관공서에 심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꽃을 거의 이 나무를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대부분 작약 정도를 관공서에 심었습니다. 이 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재상의 상징입니다. 이 백일홍은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정원, 비서실의 상징처럼 쓰는 그런 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무렵 조선 초기쯤 되면 남방에서 이제 이 꽃들이 이 나무가 올라와서 서울의 도성안 고관 대작의 저택에도 이제 이 벼롱나무를 심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또 18세기 인물인 이옥이라는 사람이 백운필이라고 하는 역시 식물에 대한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치자, 동백, 영산홍, 종려나무, 외철쭉, 유자 이런 나무들을 전라도 지역에서 등짐을 지고 가져오거나 배로 서울로 실어가지고 벌열가에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서 꽃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도 저 치자를 꼭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키워봤는데
10년 됐는데 꽃 필 때 사왔을 때 한번 피고 영영 꽃은 안 피더라고요. 근데 그 치자가 제가 원하는 치자가 아니었어요. 옛날 우리가 시골에서 보던 그 치자가 아니고, 치자가 꽃 중에서 향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치자라고 하죠. 그리고 치자는 꽃잎이 대부분 식물들의 꽃잎은 다 홀수인데 저 꽃잎은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돌을 좋아하는 꽃이고 해서 이 재래종을 하나 구하면 꼭 한번 키워보고 싶은 것이 저 치자입니다. 종려나무는 일본이나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 야자수 비슷하게 생긴 그런 나무죠. 지금 당연히 우리나라에 안 나는 겁니다. 다 일본이나 중국 강남 쪽에서 수입을 해오는 것들입니다. 저것 이외에 소철, 지금도 소철도 꽤 있죠. 나지막한 그 열대식물. 그런 것들이 임진왜란 전후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 국제적인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려 말에 국화가 수십 종의 신품종이 원나라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조선 초기에 가면 우리가 먹는 식물들, 채소 중에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선 초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배추가 지금 우리 김장배추 먹는 그 배추가 아니고 잎이 넓적하게 퍼져나가는 배추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선화 같은 경우는 조선 사람들은 수선화를 처음 보게 된 것이 지금부터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를 보면 수선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선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신위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드디어 그 수선화를 거금을 들여가지고 수입을 하면서 조선에서 수선화를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은 나다 하고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도 그렇게 해서 수선화를 구해가지고 애지중지 키우는데 제주도에 귀향을 딱 갔더니 거기에 수선화를 말들이 풀처럼 뜯어먹고 농부들은 밭에 잡초라고 생각해서 뜯어서 없애고 혹은 그거 가지고 나무를 해먹고 하니까 추사가 생각을 하죠. 아무리 진귀한 것도 알아주는 세상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선화도 알아주지 않으면 제주도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뭐 소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이 배롱나무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사람의 음성이 절도가 없이 급한 소리로 외치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목이 셀 것이요. 걸음걸이가 절도가 없으면 기운이 다해 빨리 달리기만 하면 땀을 흘리고 헐떡거리면서 자빠진다. 못에 절도가 없으면 넘치고 창고의 재산에 절도가 없으면 소진되어 버린다. 절도가 없는데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천하에 없다. 꽃 중에 꽃잎이 큰 것은 쉽게 진다. 이것은 꽃잎의 크기에 절도가 없기 때문이다. 연꽃, 엽귀, 모란, 작약 이런 것들은 꽃잎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수명이 열흘 정도밖에 못 가고 길어도 한 달도 못 간다. 그런데 백일홍은 꽃잎이 하나하나가 손톱처럼 조그마해서 그 꽃잎을 10개를 붙이더라도 연꽃, 모란, 작약 그 꽃잎 하나에 당해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꽃이 필 때에 모든 대부분의 나무는 온갖 한 그루의 나무의 꽃들이 동시에 확 다 피는 데 비해서 이 백일홍은 꽃을 피우는 힘을 똑같게 한 적이 없어서 오늘 한 송이 피우고 내일 한 송이 피우고 먼저 핀 꽃이 지려고 할 때 그 뒤에 꽃이 차례로 피어난다. 그 전체적으로 그 수많은 꽃잎을 시간에 따라 하루하루 나누어서 피게 했기 때문에 100일을 간다. 아마도 이 백일홍은 절제를 자기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꽃인 모양이다. 100일 동안 붉은 꽃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백일홍이라고 했다. 내가 예전에 꽃이 처음 피는 것을 기록해두고 똑같이 지금처럼 몇 월 며칠 첫 번째 꽃이 폈다 해서 마지막에 꽃이 핀 것까지 날짜를 다 적어서 다 관찰 일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100일이 넘었어도 계속 피고 110일 정도 피더라. 결국 백일홍은 두 가지죠. 꽃잎을 작게 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피우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피워서 결과적으로 오래 갈 수 있게 한다. 바로 이처럼 자신의 뜻을 여기에 담아 넣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꽃과 나무를 키우는 거죠. 아까 본 그 신윤복의 그림에도 그 태우석이, 거대한 태우석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강세왕이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이 백거이의, 중국 신 백거이의 집을 그린 글인데, 여기에도 보면 큰 그 태우석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기본적으로 집 안에 있는 것들이 골동품으로 있는 자기, 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고, 여기에 금, 악기가 있고, 이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천공들이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이게 뭘 것 같아요? 학이죠. 학을 키웠습니다, 예전에. 지금 상상이 아니고. 좀 잔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을 저기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 버리죠. 묶어 놓질 않았죠. 어깨 쪽지를 잘라 놓은 겁니다. 잔인하죠. 못 날아가게. 그리고 저기에 철판을 달궈 가지고 학을 올려 놓습니다. 그럼 학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죠. 그렇게 조건 반사를 하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손님 오면 학 밑에 나무판 하나 딱 갖다 두면 학이 펄쩍펄쩍 춤을 추는 거죠. 좀 이면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것이 그 꿈에 그리던 중국 백거이의 집, 그러니까 조선 사람의 집도 이렇게 하고 싶어 했고, 이것을 아까 신윤복의 그림에서는 그 사람은 아마 지식인의 집은 아니었고 아마 상인이거나 그냥 졸부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이제 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오석은 원래 이 동정호에서 나오는 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그냥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석회암 바위입니다. 17세기 무렵에 이제 이 태오석을 중국에 가서 보고, 야, 신기하다 하고 나서 조금씩 가져와서 18세기 후반 무렵에는 이제 꽤 몇몇 집에서 가져오는데, 정조도 이제 세손 시절에 이것을 구하려다가 18세기 후반에 구하는데 어떤 것하고 함께 두느냐 하면, 여기 보면 약과는 약사발, 약다리는 주전자, 그리고 향구, 그 향을 담아 놓는 향사발, 문항정, 청동기로 된 솥, 그리고 그 선덕여, 바로 이 명나라에서 만든 화로, 청동기 화로, 그런 골동품들입니다. 골동품하고 이 돌을 함께 탁 놓고 감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하고 함께 진열했다는 것을 보면 저 태오석이 조그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처음에 본 강세왕의 천공 그림에서 괴석, 그런 것들 정도의 규모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자들은 사람 키만한 것, 꽤 큰 것까지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태오석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아마 태오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랑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랑해 놓은 기록들을 보면 한 11번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허수가 있다 하더라도 조선의 이 태오석이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실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무역으로 실어 와야 되는데 그거 다 밀수입니다. 국가에 걸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주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박 교수의 아들 박선수가 바로 이 종이와 흙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것을 짝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 괴석이라고 하는 것이 태오석은 이 시기 처음 등장을 하는데 정조가 밑에 쓴 글을 보면 동정호에서 나는 것이 태오석인데 석질이 굳고 검푸르다, 곱고 윤이 나는 것은 옥으로 만든 그릇과 같고 예리하게 깎은 것은 창과 같다. 우뚝뚝 솟은 것은 산과 같고 쭉 벌려 있는 것은 병풍 같고 어떤 것은 동물이 쭈그리고 앉은 것 같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매끈매끈 기름기가 흐르기도 하고 오칠을 한 것 같기도 하다. 빛이 현란해서 기이하고 안개와 구름, 눈 내린 후에 달빛, 개울가의 달이, 누대 등 모든 형상이 있다. 그림 잘 그리도 이 태오석을 옳게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최고의 상품을 이 상품으로 두었는데 이거 구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러면 진품이 있으면 꼭 짝퉁이 나오죠. 아까 청동기도 짝퉁이 나오는 것처럼 태오석 짝퉁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저게는 수포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무암 계열일 겁니다.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구멍 뻥뻥뻥 뚫린 검은 돌 있죠. 그 돌은 또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멍이 뚫려 있으면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위에까지 쭉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을 그냥 그 정원에 그냥 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화분에 담아서 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반에 담습니다. 밑에 물을 채우고 거기에 돌을 올려놓으면 돌이 물을 쭉 빨아 올려서 위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예쁜 돌들 그 주워보면 문양이 예쁘고 해서 가방에 담아서 집에 와보면 그 색깔이 없죠. 물에 있어야지만 습기가 있어야지만 그 문양이 살죠. 그러니까 좋은 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물을 흡수할 수 있어야지만 진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포석, 이 화산석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이 위에까지 올라오는 데다가 생긴 것도 기이하죠. 그런데 물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은 그 자체 문양도 중요하지만 요즘 석부작처럼 거기에다가 꽃과 이끼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중반기 사람인데 민간에서 수포석을 캐서 인공으로 손질을 해가지고 정수리에 새 봉우리가 솟구치도록 하고 푸른 잣나무를 중간에 심은 다음 물을 담은 화분에 담아둔다고 했습니다. 저기 잣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큰 잣나무를 저기 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조그마한 분재용 나무를 바로 저 수포석에다가 붙여가지고 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집집마다 수포석이 산처럼 큰 화분에 넣더라다. 큰 화분에다가 심죠. 쌍쌍이 짝을 지어 화초난간에 마주하게 하였다. 이 시를 보면 그 당시 부잣집에서 바로 이 수포석을 화분에 담아서 이 꽃과 함께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오리를 3개 만들었다고 했죠. 그 수포석을 깎아가지고. 왜 봉오리를 3개로 하느냐? 그게 바로 삼신산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 정원에 있어서 이 괴석을 두는 것은 이 고려 시대 때 이래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하는데 석가산이라고 해서 돌로 산 모양으로 3개를 만듭니다. 그럼 그 삼신산이 됩니다. 그 석가산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그 품질은 바로 침향석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침은 물에 담길 침자고 향은 향나무 할 때 향자입니다.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담궈 놓은 향나무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침향석이 개성 인근에 있는 경천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 근처에서 이 침향석이 많이 나는데 이 침향석은 바로 물이 정수리까지 쫙 올라가서 그 안에 소나무 결이, 소나무 이 결 같은 것이 바위에
쫙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꽃도 심고 나무도 거기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침향석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조선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토에 있는 이 대덕사 대선원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가서 인터넷에서 보고 이걸 제가 찾으려고 갔습니다. 이 대선원이 뭐냐면 바로 그 센리큐, 바로 중국, 일본에서 다도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설 리큐라고 하는 소설, 일본 그 누구죠? 그 사람이 쓴 소설인데 굉장히 재미난 소설이 있는데, 리큐라는 소설에 보면 이 센리큐가 조선에서 조선 여성과 함께 백자 사발을 하나 구하는데, 그것을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다투다가 죽게 되는 특이한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소설이 굉장히 재밌게 잘 쓴 소설인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리큐를 시켜서 만든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가장 기록이 오래된 정식 정원입니다. 일본 정원에 가면 이와 같이 모래 깔아놓은 것 많이 보셨죠? 저것을 가레이 산수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이 가레이 산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침향석은 이게 침향석입니다. 요 뒤에 바위를 쌓아 놓은 것이 삼신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도 저런 것들이 서울에도 꽤 많이 있었는데, 주로 못을 만들고 못 곁에다가 삼신산을 만드는데, 또 어떤 경우는 섬에다가도 만듭니다. 못을 파고 못 안에 섬을 만들고 섬에 이렇게 돌을 쌓아서 가산을 만들고, 또 이 대나무를 파이프처럼 이용해 가지고 이 바깥에서 물을 대나무 통을 이용해서 땅 밑으로 묻어서 못 가운데 있는 바위섬으로 뿜어 올려서 중턱쯤에 그 가산의 중간점에서 솟아나오게 하면 폭포가 되죠. 조선 초기 기록에 보면 그렇게도 인공산을 만듭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더 멋있겠죠. 물론 거기에 나무도 심고 단풍나무 이런 걸 다 심습니다. 소나무도 심고 우리 키 정도 되는 그 나무에다, 그리고 작은 그런 분재용 식물들을 거기에 붙입니다. 안개가 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즘 보시면 화학약품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학약품을 안 쓰고 뜨끈뜨끈한 물을 수철 중간에 좀 숨겨서 놔두고 뜨거운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김이 촥 일어나죠. 그러면 안개가 쫙 낀 듯한 그런 상상을 즐기게 되는 거죠. 저 뒤편에 있는 이게 삼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침향석인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침향석은 반드시 물이 있는 곳에 두어야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침향석은 물에 담아놔야지만 물이 밑에서부터 쭉 빨아 올려서, 지금 가보면 저기는 문양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잘라놓은 이면에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밑에 물에 담궈 놓으면 저 색깔이 마치 우리 바닷가에 있는 돌들, 물에 있으면 선명한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예쁘게 나옵니다. 요 앞쪽이 방인데, 이게 센리큐가 쓰던 방입니다. 차 마시면서 이것을 구경하게 되어 있는 건데, 당연히 센리큐 당시에는 이 침향석이 일본에서 나지 않고 조선에서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선에서 가져갔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여기가 물이 흘렀겠죠. 이 삼신산에서 물이 발원을 해가지고 돌다리가 있죠. 이렇게 해서 물이 쭉 흘러가니까 여기에 침향석을 두면 여기에 물이 쭉 올라오고, 저 위에다가 일본에서는 저 위에다 화병을 올려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상을 해야 될 텐데, 어느 날 아마 저 수원이 끊긴 것 같아요.
수원이 끊기니까 거기에 모래를 채우게 된 것이고, 이게 가래의 산수 중에 제일 오래된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옥은 반드시 마당에 풀이 자라도록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 보면 마당에 풀이 있을 경우와 풀이 없을 경우에 여름철 온도를 계산해 보면 한 2, 3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마당에 풀이 하나도 없으면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집 안으로 통과해서 집이 시원한데, 그 앞에 풀이 있으면, 마당에 풀이 있으면 그 습도 때문에 바람이 잘 오질 않고 훨씬 덥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이던 예전 그 종관에 이런 데 가보면 마당을 깨끗하게 썰죠. 그게 여름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에 가보면 특히 그 비구니들이 계신 데 가면 아침마다 비지를 아주 정말 깨끗하게 하죠. 마음을 쓸듯이. 잡초 하나 안 나도록 하죠. 그런데 잡초 제거하는데 제일 쉬운 게 모래 깔아 놓는 게 제일 쉽죠. 모래 깔아 놓으면 그냥 몇 번 긁어 뿌리면 다 되죠. 아마 이런 이야기 일본 가서 하면 일본에서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게 무슨 심오한 철학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침향석입니다. 불행히 이 침향석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화소록에 바로 이 침향석을 이야기하면서 바위 색이 푸르고 험준한 봉우리, 끊어진 낭떠러지 형상을 한 것이 많고, 돌의 결이 저절로 구멍을 만들고 구멍 안에 모래가 붙어 있어서 이 때문에 물을 꼭대기까지 빨아 올릴 수 있고, 또 소나무 형상을 한 이끼가 저절로 낀다. 그래서 명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양화소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시기에 사람들이 다 캐가가지고 거의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17세기 넘어가면 거의 문헌에서조차 사라질 정도로 아주 드물어지는 것이 이 침향석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포석이 이제 화산석을 이렇게 해놓았던 이야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돌을 좋아했는가? 이병헌이라고 하는 별로 안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 글을 보니까 굉장히 느낌이 많았어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취직 못해서 스스로를 잉여인간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문집에 보니까 자신의 호를 잉여라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자신을 잉여라고 했느냐? 나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고, 공부를 해서 했지만 과거 시험에 불합격했고, 나는 천하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해서 자신의 호를 잉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해서 쓴 글을 보면 잉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이 아주 재미있는데 이렇게 되죠. 뛰어난 목수는 온통 하나로 된 통목재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짜투리 목재가 있어야지만 집을 완성할 수 있고, 뛰어난 옷 만드는 사람은 배 한 필 통으로 옷을 짓지 않고 짜투리 옷감을 가져야지만 옷이 완성된다. 이 짜투리, 곧 그것이 잉여인데, 잉여라고 하는 것은 그 잉여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치가 발현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발현을 못 시켜주는 요즘 지금 사회, 제도, 그런 것이 문제일 수가 있죠. 또 그 이병헌이라는 사람은 이 바위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보면 온통 다 돌이고, 그렇죠. 제일 흔해 빠진 게 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선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잘 베으면 집도 만들고 또 그릇도 만들고 한다. 흙은
잘 빚으면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이기, 문명의 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해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천하에 쓸모없는 것이 돌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도 가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빼어난 명산에 올라 절기는 곳에 바위가 있으면 기이하고 바위가 없으면 범범해진다. 은사나 문인이 숨어 살면서 차지하고 있는 땅에 바위가 있으면 명성이 되고 바위가 없으면 삭막해서 옳은 태가 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무용한 곳에 있는 효용이다. 바위는 저절로 기이할 수 없고 물을 만나야 기이해진다. 물이 바위와 만나면 출렁거리고 뿜고 휘돌고 날리게 되는 것은 오직 바위에 따른 것이고 콸콸 부딪히고 동탕하면서 넘실거리는 것은 오직 바위가 올린 것이다. 바위는 물이 없으면 멍청하게 추잡한 외형에 불과하고 물은 또 바위가 없으면 그저 잔잔하게 흘러내릴 뿐이다. 바위는 지극히 강한 존재요. 물은 지극히 약한 존재다.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서로 부딪힌 다음에야 솜씨를 드러낸다. 바위는 지극히 고요하고 물은 지극히 움직이는 존재다. 움직이고 고요한 것이 서로 어우러져야지만 효용이 있다. 참 명언인 것 같죠. 바위가 물을 만나야지만 풍경이 이루어지는 것.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바위를 이 화분에 올려놓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행공부, 마음의 공부를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 여기가 고누라고 하는 그 놀이를 하고 여기에 보면 아주 이 청자가 있고 아마 여기 차나 술을 담아 오는 것 같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비둘기가 있죠. 조선시대 때 비둘기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발합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비둘기를 어떻게 기르는가. 비둘기 가지고 책이 나올 정도로 있습니다. 그게 아주 수십 종의 비둘기가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와,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가. 그리고 비둘기 이름이 정말 다양합니다. 저 비둘기가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의 그런 유행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빨간 국화, 노란 국화가 있고 저 뒤쪽에도 문 옆에도 노란 국화가 있고 그 왼편에는 석류가 있죠. 이걸 보면 집이 굉장하죠. 이게 이른바 양반가, 서울에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헐 조선시대가 가난하고 찌들리고 멋없고 완고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아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잘 사는 사람조차도 이런 운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게 괴석이죠. 기본적으로 집이 괴석, 화분, 여기 창포 종류죠. 창포, 비둘기 이런 것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집 구조입니다. 그런데 매화와 함께 가장 사랑받았던 꽃이 이 국화입니다. 국화는 도연명이 은일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이른바 은자의 꽃으로 됩니다. 근데 국화를 어느 정도 키우느냐 하면 이 3색국, 5색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대궁에서 3가지 색깔이 피기도 하고 5가지 색깔이 피기도 합니다. 아까는 그 화분에 각각 한 빛깔의 꽃이 피지만 대궁 자체에 한 대궁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핍니다. 그래서 원예학 하시는 분한테 가능하냐니까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동시에 피는 것. 지금은 삼색국이라고 하는 것이 팔긴 팔던데 처음부터 세 가지 색깔이 아니고 한 꽃잎이 처음에는 빨갛다가 그다음에 분홍색이 됐다가 그다음에 하얗게 되는 거. 그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것이고 이런 거는 그 자체가 5가지, 3가지 색깔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리고 꽃의 크기도 손톱처럼 조그마한 것도 있고 또 사발처럼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오칠을 한 듯 새카만 장미도 검은 국화가 있었다는 것. 검은 국화 본 적이 없죠. 검은 국화가 이 시기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저 양수리 있는 시골 마을에 갔더니 거기에 일반 이 평범한 농부의 집인데 국화의 품종이 32종인가 일반 민가에 그 정도 시골에 32종의 국화가 있다고 되어 있고 추사에 그래 보면 당시에 200종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화의 품종이 굉장히 다양한 국화의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특산품이 있는데 이 신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 국화 중에 크게 하얗게 피는 것 그것이 아마 신라국의 후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국화가 되고 그것이 다시 조선 후기에 여기에 나오는 백운타라는 이름으로 재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또 고려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려국은 호랑이 문양처럼 얼룩 문양의 꽃이 피는 것. 지금 국화 저런 국화 못 봤죠? 저런 국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충수광 때 아주 현란한 이름의 국화를 또 조선에 가져옵니다. 심지어 이제 19세기쯤 되면 이 양국보라고 해서 서양 국화에 대한 자료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조선은 거의 국화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국화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국화에 4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다른 꽃하고 경쟁하지 않고 다른 꽃들 다 늦가을에 핀다. 그리고 꽃이 오래 간다. 향기가 좋다. 그리고 화려하지 않으면서 깨끗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그 매화를 구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우아하게 구경한다고 했죠. 이 다산 정약용은 어떻게 하느냐? 친구한테 우리 집에 국화 구경하러 오너라 해서 이제 집에 친구 유니스가 오니까 이제 국화 구경을 이제 시켜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충 이렇게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저기에 촛불을 하나 두고 여기에 위에 상위에 화분을 이렇게 이리저리 둡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뭐 책상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죠. 어떤가 하니까 친구가 이게 뭐가 기이하다고 자랑하느냐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화면만 딱 두고 나머지는 싹 뺍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벽에 딱 마련하고 이제 화분을 배치를 합니다. 이 스크린에 가까운 것, 먼 것. 스크린에 가까운 것은 저쪽에 빛이 있으면 가까운 것은 진하게 되고 그 화면에서 먼 것은 연하게 되겠죠. 그러면 화면에 비쳐 있는 국화 화분이 수묵화, 먹으로 그린 그림처럼 되죠. 바로 이렇게 해서 국화 그림자를 즐기는 겁니다. 국화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화도 그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꽃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 보듯이 즐기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옥 개념의 집을 찾아가지고 상을 주는 것이 있어서 한번 어디 갔더니 아주 기발한 집들이 많아요. 이 타일을 바르는데 타일을 안 바르고 밑에다가 검은 벼루를 가지고 뺑 돌려놓았는데 강남의 고깃집인데 고깃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벼루를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천장에 이렇게 조명이 있으면 그것도 아이디어로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뒀는데 이 안에 화분을 두고 그 위에
이제 꽃을 화분 말고도 그냥 국화나 이런 것들을 적당히 꺾어가지고 몇 개를 두고 그 위에 불을 비치면 여기에 매화 그림, 꽃 그림자가 밑에 착 비치겠죠. 그런 것이 아주 멋있을 텐데 아주 흉내만 조금 내더라고요. 그리고 분당에 어디 가니까 제일 충격적인 집은 이제 1층은 카페고 2층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2층에 마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문을 열면 마당이 있고 마당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옆에 툇마루를 두고 그 앞에 방을 딱 두었습니다. 마당을 집안에 둔다고 하는 게 기발한 발상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딱 즐길 수 있는 운치, 그런 게 참 중요하죠. 그것 이외에 국화는 실용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감국, 노란 국화, 조그만 국화는 수명을 연장시키고 머리와 눈을 밝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베개 속을 이 국화로 해놓으면 이 불면증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이 식용으로도 좋다고 하죠. 봄에는 싹을 나물로 먹는데 이걸 황화채라고 해서 의주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여름에는 매운탕에 먹고 가을에는 그 술을 담거나 그 화전에 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도 보면 늘 국화주 마시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국화를 술에 담그는 줄 알았더니 옛날 기록에 보니까 실제 담그는 것이 아니고 무명에다가 싸가지고 손가락 길이 정도의 간격을 또 그냥 띄워 놓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냥 그 향만 배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국화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하고 달리 꼭 꿀에 타서 먹더라고요. 매화차를. 예전 사람들이 차 먹을 때는 늘 꿀에 타서 먹습니다. 국화차도 보면 이 꿀에 타서 먹고 그리고 활짝 핀 것을 꽃받침을 제거하고 꿀을 발라서 촉촉하게 한 다음에 녹말가루에 굴린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먹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도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국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꽃잎이 말리겠죠. 이렇게 기름하게 되니까 녹말가루를 묻혀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그걸 차에 딱 띄워서 먹거나 아주 찬 물 속에 그걸 해가지고 국수처럼 후루룩 먹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국차 이런 것들도 아주 몸에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국화환이라고 해서 아예 환을 만들어서 차에 넣어서 먹거나 약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국화전, 봄에는 진달래전, 여름에는 봄에는 진달래 그리고 주로 먹는 게 백꽃도 전으로 많이 먹고 여름이 되면 장미,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장미가 아니라 해당화에 가까운 노란 장미 가지고 또 화전을 해 먹고 가을에는 국화전을 해 먹죠. 또 보면 꼭 보면 쌀가루를 묻혀서 전을 이제 붙여서 꿀에 담궜다가 말려서 먹는 것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먹는 것은 봄에는 진달래, 백꽃,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떡으로 해 먹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이 피크닉을 했는데 3월 삼진날 중량절 이럴 때는 가족들, 여성들이 너무 방 안에 있는 것이 힘드니까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가족 소풍을 나가는데 그때 먹는 것들이 바로 이 진달래와 국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화의 미덕을 이야기할 때 국화는 다른 꽃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양하는 마음을 가진 꽃이다. 그 점 때문에 이 국화를 예전 선비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화에 대한 또 수필이 재미난 게 있는데 바로 2월에 국화와 접시꽃을 심었는데 국화는 39포기, 접시꽃은 1포기. 그런데 3월에 상추를 또 심습니다. 그런데 상추는 20일이 지나자 바로 먹을 만하게 크기 시작하더니 4월이 되니까 밥상에 올랐다. 6월에 꽃이 펴서 이제 씨를 받고 나니까
불과 석 달 만에 인생이 끝났어. 거기 비해서 접시꽃은 2월에 심었는데 6월에 피기 시작해서 찬란하게 피더니 드디어 7월이 되자 접시꽃도 끝이 나. 그런데 국화는 2월에 폈는데 9월, 다 음력이죠. 음력 9월이 돼서 서리가 내릴 때야 그제서야 향기를 뿜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떤 거는 금방 써먹는 것, 어떤 것은 중간 정도, 어떤 것은 뒤에 오래오래 가야지만 가치를 드러내는 것. 상추보다는 접시꽃이 좋고 접시꽃보다는 국화가 좋다. 이런 뜻으로 쓴 것인데 대부분 사람 상추를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연이 이제 중간 대목에서 씁니다. 사람이 한 세상에 태어나서 명성과 이익에 골몰하여 고달프게 일을 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을 한 것인가? 벼슬아치에 관을 벗어두고 옷에 묻은 속세의 먼지를 털면서 떠나가 산수 사이에 유유자적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공무의 여가에 매번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빛 비치는 가운데 연꽃의 향기가 넘쳐나고 줄과 부들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작은 물고기들이 물풀 사이에 파득거리는 그 저음이 되면 옷깃을 활짝 열고 산보를 하면서 실을 엎조리면서 배회하노라면 몸은 명예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정신은 무례에서 논일고 정회를 풀기에 충분하다. 옛사람이 조정과 시장에서 콧비를 휘두르며 바쁘게 다닌다면 답답한 마음이 생기겠지만 한가하게 숲과 들판을 거닌다면 텅 빈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처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어서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이 때문에 도를 지키고 덕을 기는 선비는 번잡하고 요란한 것을 싫어하고 한가하고 편함을 좋아하여 여유자적하면서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은 속된 선비들과 같이 논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화소록을 짓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인 것인데 이 꽃에 대해서 공부한 것 중에 이 남공철이라는 분이 지금 청계산 자락에 살았습니다. 분당 가는 쪽 그쪽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집에 이름도 없는 잡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인이 이 잡목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복숭아 나무만 열심히 보호하고 물 주고 키우고 합니다. 그래서 남공철이 그러죠. 왜 저 나무는 돌보지 않고 살고 그 복숭아 나무나 열심히 키우냐 하니까 하인이 그러죠. 저 잡목은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잎이 많아지면 복숭아 자라지 못하게 가리기만 하고 그 거름을 주면 뿌리가 거세어져 가지고 복숭아 나무 자라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저건 꽃도 안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도 없는데 저런 것이 뭐 필요해서 애지중지하느냐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남공철이 이야기하죠. 하늘의 도는 사물에게 널리 베푸니 하늘은 비와 이슬을 선택적으로 내려주는 법이 없고 모든 식물들에게 다 골고루 베풀어 준다. 이 때문에 태산의 언덕에 있는 소나무는 귀중한 나무죠. 가죽나무, 상수리나무, 목재로서 가치 없는 이런 나무와 뒤섞여서 하는 법이고 현달한 집안에서는 똑똑하든 못났든 다 함께 산다. 천지 기운을 함께 받아 자라고 자라서 내 동산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버리겠지만 나무는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는가? 나는 내 동산에 풀 하나, 나무 하나라도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풀과 나무를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꽃과 나무를 기른 뜻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